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캐시의 탄생과 현재 그리고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연구자 김성태입니다. 제가 일단 비트코인 캐시를 주제로 잡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는 이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 캐시는 관심이 적지 않은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15일에 비트코인 캐시 ABC와 SV가 하드포크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 가격도 뭐 떡락하고 이렇게 큰 여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라는 생각에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캐시는요, 이제 물론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포크 되어 나온 암호화폐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2017년 8월 1일에 하드포크가 되었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자신들이 비트코인의 철학적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제 기능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빠른 전송 속도와 그리고 적은 수수료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과 가장 다른 특징은 바로 블록 사이즈 리밋인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1MB에 반해서 비트코인 캐시는 8M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비트코인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 2013년 정도 이후로 이제 유저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기존에 빠르고 아주 적은 수수료로도 전송이 가능했던 비트코인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느리고 수수료도 너무 비싸진 거죠. 그래서 이런 확정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비트코인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 중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블록 사이즈 리밋을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세그윗이라는 것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블록 사이즈 리밋은요, 이게 하나의 블록의 크기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블록 안에 더 많은 트랜잭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같은 하나의 블록에 더 많은 트랜잭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마다의 수수료가 감소하더라도 채굴자가 받는 수수료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수수료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그윗인데요.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블록에 보면은 블록 헤더가 있고 블록 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바디에는 트랜잭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트랜잭션 정보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다라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서명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그윗은 이 서명 부분을 블록에서 떼서 뒤로 블록 바깥에 붙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서명을 뺀 나머지 용량을 우리가 거기다가 더 트랜잭션을 많이 넣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확장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세그윗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참여자들이 이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낫냐? 대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냐라는 이런 논쟁이 계속됐는데요. 특히나 채굴업체들은 이 세그윗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채굴업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세그윗이 이봉식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세그윗이 해결할 수 있는 게 겨우 서명 부분을 떼어내는 건데 비트코인의 기존 확장성 이슈는 굉장히 큰 문제라서 이거 조금 더 집어넣는다고 비트코인이 절대로 빨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서명이
비트코인 보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보안에서. 근데 이 보안 부분을 건드리는, 조작하는 행위가 2차 공격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채굴 프로그램 중에 채굴량을 더 늘려주는 아식 부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세그윗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익성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자들이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 간의 격차가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세그윗 2X에서 드디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둘 다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은 첫 번째로 세그윗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록 사이즈 리미트 1메가에서 2메가로 2배로 증가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세그윗 2X에 대한 제안이 나온 다음에 이제 각 지에 있는 수장들이 나와서 뉴욕에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자 중에 수장이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뉴욕에 모여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5월에 합의를 하는데 그 합의 내용은 세그윗 2X를 2017년 8월에 실행을 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차로 세그윗을 진행하는 계획이었고요. 2017년 8월 1일에는 세그윗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막상 2017년 8월 1일이 되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비트코인 캐시의 세그윗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이 빠져나온 거죠. 하드포크를 해서 우리는 세그윗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존 사토시가 이야기했던 블록 크기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세력들이 모여서 비트코인 캐시를 하드포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비트메인의 지한, 그리고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리는 BTC.com의 로저버, 그리고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다라고 주장을 하는 크레이그 라이트, 이렇게 세 명을 필두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1일에는 세그윗뿐만 아니라 하드포크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포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 대체 이 포크가 무엇이고 둘 간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크는요, 이게 우리가 정적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복제하는 걸 카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나 또는 자료 구조처럼 동적인 자료 데이터를 복제할 때 포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블록체인에서 이 포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포크의 종류를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액시덴털 포크,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텐셔널 포크가 있겠습니다. 액시덴털 포크는 말 그대로 의도치 않게 포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블록 높이에 있는 경우에 거의 동시에 채굴자 두 명이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블록 두 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포크가 일어난 현상인데 조금 기다렸다가 더 긴 체인, 이 메인 체인이 되는 쪽으로 이제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액시덴탈 포크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인텐셔널 포크입니다. 의도적으로 일으킨 포크인데요.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는 블록체인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포크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탈중앙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요. 기존의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면 됐었어요. 굉장히 간편하게.
그런데 차중화화 시스템에서는 수십만 개의 노드들이 동시에 업데이트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 기간 동안 업데이트를 한 노드와 그렇지 않은 노드들이 혼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크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노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플로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를 보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블록부터 현재 나온 블록까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플로드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플로드가 트랜잭션과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이 네트워크 보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채굴자에게 트랜잭션 풀, mem풀이라고도 하는데 트랜잭션 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는 자신과 연결된 플로드로부터 트랜잭션 풀을 제공을 받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채굴을 해서 논스 값을 찾았다 치면은 자기와 연결된 플로드로부터 이제 트랜잭션을 받아와서 블록에 넣게 되는 거죠. 생성한 블록을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전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블록이 유효성 검사를 또 다른 플로드들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드 포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포크는 좀 업데이트다라는 면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드 포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드 포크는 과거에 무효하던 규칙을 유효화하는 그런 업데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1메가를 2메가로 증가시킬 때 이제 과거에는 2메가짜리 블록을 누군가가 생성하면 그것은 무효한 블록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전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드포크를 통해서 규칙을 새로 유효화했기 때문에 2메가짜리 블록이 유효한 블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하드포크의 모식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드포크가 꼭 새로운 코인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오른쪽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쪽의 노드들이고요. 그리고 왼쪽은 업그레이드를 한 노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네모 동그라미 세모로 모식화를 시켜놨는데 이 각각은 규칙들을 의미하고요. 여기 왼쪽에 나온 노란색 세모가 새로 나온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왼쪽 체인의 풀로드 같은 경우에는 세모가 있는 블록도 받을 수 있고 세모가 없는 블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플로드는 세모가 있는 블록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왼쪽 체인이 더 길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포크를 할 때 이제 짧아진 체인에 더 이상 채굴자들이 있지 않으니까 저절로 이제 보사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하드포크가 일어날 때 하나의 체인으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코인이 생성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새로운 코인이 발생하는 그런 하드포크는요, 이 서로 다른 철학적 명분을 누군가 주장을 할 때 세력이 나눠서 그제서야 새로운 코인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체인을 지지하는 채굴풀이 이 오른쪽 체인에서 계속해서 이쪽 체인을 지지하는 채굴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체인도 같이 명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게 서로가 내가 진짜 이더리움이다, 너네가 가짜 이더리움이고 내가 진짜 이더리움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믿는 채굴자들이 정말 열심히 블록을 쌓아나갑니다. 열심히 채굴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또 지지층들을 쌓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소프트포크인데요. 소프트포크는 과거에 유효하던 그런 규칙을 무효화하는 경우입니다. 세그윗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세그윗이 과거에는
트랜잭션에 서명 부분도 같이 있어야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칙을 무효화함으로써 세그윗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같은 모식도를 하드포크와 같이 그려봤는데요. 이제 원래 네모와 동그라미라는 규칙을 가졌었는데 소프트포크를 통해서 네모라는 규칙을 탑재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방향이 오른쪽 체인이 왼쪽 체인보다 더 짧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둔다면 소프트포크가 저절로 실행 취소가 되겠죠. 성공에 실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포크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포크 이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풀노드들과 채굴자들에게 우리 이런 방식으로 소프트포크를 하자, 이 규칙을 다 같이 탑재하자 라고 합의를 미리 한 다음에 다 같이 날짜를 정해놓고 다 같이 소프트포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이렇게 UASF와 또 MASF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유저 액티베이티드 소프트포크는 누가 소프트포크를 주도하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UASF는 풀노드의 주도로 소프트포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먼저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풀노드인데 대부분의 풀노드들이 미리 업데이트를 해놓고 마이너가 이것을 따라오도록 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풀노드들이 받아주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채굴자들이 알아서 업데이트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 마이너 주도로 소프트포크가 진행되는 경우인데요. 이때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지지하는 마이너의 해시 파워의 합이 소프트포크를 성공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제서야 실행을 하고 또 같은 방식으로 풀노드들이 이에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 8월 1일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8월 1일에는 소프트포크와 하드포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그윗 소프트포크는 아까 말씀드린 UASF와 MASF의 중첩인 형태로 일어나게 됐었고요. 하드포크 같은 경우에는 BRBTC라는 채굴풀을 필두로 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캐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소프트포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가장 최근에 11월 15일에 일어난 SV와 ABC 간의 포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5월 15일에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예시와 같이 하드포크로 새로운 코인이 생성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기존에 이제 우리의 하드포크를 하자라고 많은 이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체인이 생성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드포크의 내용은 8메가에서 32메가로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내용이었고요. 그 뒤로 약 6개월을 주기로 업데이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바로 얼마 전에 진행된 하드포크 내용을 8월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비트코인 캐시에 스마트 계약 기능을 추가하자라는 내용을 8월에 발표를 하고요. 하지만 모든 세력이 이에 찬성을 한 건 아닌데요. 크레이그 라이트, 아까 가짜 사토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레이그 라이트와 엔체인 쪽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넣지 않겠다. 우리는 사토시의 비전이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따위 넣지 않고 결제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빠른 전송을 위해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키겠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왼쪽 진영이 무지함과 로저버 측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추가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고 SV는 블록 크기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15일에 하드포크가 얼마 전에 일어나게 됐었는데요.
이 하드포크 직전에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리플레이 어택 이야기인데요. 이 두 개의 체인이 갈라졌는데 이 두 개의 체인 모두 비트코인 캐시 하나의 체인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체인이 모두 같은 인증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쪽 체인에서 나온 출금 정보로 다른 쪽 체인에서 출금을 하는 공격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유효하지 않은 코드를 삽입하는 리플레이 어택 프로텍션이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텍션을 넣지 않을 때는 공격이 가능한데 프로텍션을 넣으면 공격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텍션을 삽입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시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될 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때도 체인 분리를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은 무조건 프로텍션을 삽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 캐시 측이 프로텍션을 삽입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프로텍션을 넣는 행위 자체가 상징적으로 우리는 진짜 비트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비트코인 캐시라는 체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ABC와 SV의 하드포크 이슈에서 서로 프로텍션을 삽입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계속 자존심 싸움이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존심 싸움도 둘 다 넣지 않게 되면 모두가 괴멸하게 되는 그런 게임 이론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ABC 측이 좀 양보를 해서 프로텍션을 삽입하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BC 측이 거의 승산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해시레이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회색 그래프는 하드포크 되기 전 비트코인 캐시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ABC, 빨간색이 SV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해시레이트인데 이제 그 하드포크가 일어나자마자 ABC 측의 해시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음은 누적 POW인데 그래서 ABC 측이 해시레이트 측면에서 완전한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분위기가 ABC가 이겼다라는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사도 이렇게 ABC가 이겼다라는 기사가 많이 떴는데 사실 누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거래소를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ABC 진영에 BCH 티커를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티커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하드포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만 보고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비트코인 캐시인지 비트코인 ABC는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우리가 계속 들어왔으니까 나 같으면 비트코인 캐시 산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BC 진영이 BCH 티커를 가져감으로써 승산을 거의 확정짓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캐시의 역사와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ABC와 SV 진영의 싸움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고 과연 이게 탈중앙화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세력들끼리, 해시레이트 가지고 있는 세력들끼리 지네들끼리 싸운다. 상식 보는 것 같이. 그래서 나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나는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렇게 하드포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언제든지 기존 체인이 마음에 안 들면 하드포크를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캐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캐시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그 발표까지 마무리 잘 해준 김선태 군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궁금한 점, 정말 기본적인 것도 괜찮으니까 묻고 싶은 거 다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과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BC의 부부이고요. 아까 규칙 무효화, 유효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4메가인가요? 그거 아니죠? 비트코인은 1메가 거죠. 그 세그리 타고 1메가에는 그 트랜잭션 넣고 서명 부분만 따로 떼서 3메가 만든다.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에 있던 규칙을 무효화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새로운 규칙을 유효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둘 다 똑같은. 그리고 그 그래프 하나 있었잖아요. 저도 해시레이트 말고 오른쪽에 저거가 풀포 월크가 이제 월크라고 돼 있는데 저게 그 난이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맞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난이도를 해결한 쪽이니까 당연히 그게 의미하는 게 바로 더 긴 체인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네. 질문이 2개였던 것 같아가지고. 네, 질문은 이게 사실 말하는 거 따라서 좀 뒤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좀 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약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드포크라는 거는 원래 의미가 과거에 무효하는 규칙을 유효화하는 거나 유효하는 규칙을 무효화하는 거는 어떻게 규칙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유효한 체인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하드포크라고 그랬고, 소프트포크라고 하면 과거에는 체인이 있으면 여기서 그 같은 블록케이트에 여러 개의 블록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인 체인이 아니고 다른 쪽 체인에서 계속해서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채굴이 되다가 메인 체인, 러비쉬 체인만의 선택한다는 규칙이 예를 들어 되는 경우를 소프트포크라고 했어요. 근데 저렇게 정의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 저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규칙을 무효화하는 거나 유효화하는 거나 사실 규칙을 변경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규칙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를 하드포크를 보는 주제고, 그리고 소프트포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규칙을 일반에 원래 유효하는 거를 무효화한다고 해서 그거를 소프트포크라고 부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명확한 구별을 좀 어떤 식으로 해야? 그러니까 규칙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면 그거는 하드포크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세그윗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세그윗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규칙이 없어진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규칙이 추가된 거거든요.
이렇게 분리한다는 게 이게 축이 유효화된 건지 무효화된 건지 구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프트포크, 하드포크로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하드포크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 규칙을 업데이트한다는 것 자체를 하드포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소프트 포크는 예전 클라이언트도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하드 포크를 하면 이제 전에 쓰던 클라이언트도 쓰고 이제 업데이트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전에 있던 포크의 경우는 전에 것도 예전 업데이트 하지 않아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저도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라고 알고 있어요. 세그윗 같은 경우도 이제 세그윗이 업데이트를 한 모드가 있고 안 한 모드도 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오늘 아침에 그 비트코인 그 SB 진영에서 항공선언을 하고 자기 독자적인 체인을 가겠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거 보면 오늘까지 그 일정이 어떻게 왔는지, 비트코인 캐시의 여정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짚어보는데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한 10분 쉬고 11시부터 바로 홍석현님의 그 강의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